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육아서 현명하게 읽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아서를 보고 책 육아를 시도했다가 이제 그만둔 분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다른 육아 방식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육아서를 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봐도 될지, 혹시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이 육아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남다른 방법이지만 그게 좋아 보이면은 누구나 다 해보고 싶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쫙 한번 돌면 이렇게 그 동네 거의 전부가, 그래서 사실 그 남다른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요즘 유행하는 방법 요즘 없나요? 희경생 아들 나이에? 최근에 들었던 게 그것도 영어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듣지는 않았는데 영어 공부를 이제 집에서 어떻게 시켰는지 되게 유명한 엄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름도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동생이 한번 추천하더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시켜야 돼요? 예, 엄마가 뭐 어떤 영상을 뭐 계속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은 뉴스인데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아빠가 정말 사교육 하나도 없이 애를 자사고에 보냈대요. 그래서 정말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방송의 유명세를 타고 뭐 영어 공부방 프랜차이즈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이거를 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갖고 이제 개업을 하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분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향상되지 않아서 한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지금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아이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었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걔가 정말 이제 영어를 잘해서 자사고에 들어갔다면 그냥 영어를 잘 이렇게 쉽게 배우는 아이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하면 막 뭐 저는 좋아한 적이 없어서 저도 딱히 좋아하진 않아서 네, 그냥 애들마다 다른데 이를테면은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냥 관찰하는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사기까지 갔다니까 그렇죠. 그 방법이 정말 색다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속았다 싶겠죠. 네. 큰 부작용이네요, 사실. 네, 저도 한번 비스무리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것도 유행이었는데 은근히 유행 많이 따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때는 이렇게 속독 학원 같은 게 학원 대신 유행이었어요. 그 약간 대각선으로. 예, 맞아요. 예, 그런.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책을 너무 읽으니까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 가면 이제 책이 많으니까 저는 속독에는 신경을 안 쓰고 책을 읽어라 해서 보냈는데 뭐 좀 빨리 읽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얘가 국어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글씨만 보더라고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내용은 얼추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읽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화책 보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빨리 읽는 게 오히려 독해 능력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단락을 주고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되게 디테일한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확 떨어져 갖고 또 이렇게 책 천천히 읽기를 시키느라고 힘들었어요. 책 좀 공짜로 볼랬다가 아주 학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육아 방식을 시도해 보려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팁 아니면 유념해야 할 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웬만하면 사실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일단 그냥 지름길은 없습니다. 네, 지름길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어 미드를 이렇게 자막 없이 보는 게 저가 바람이거든요.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미드를 보려면 자막을 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게 막 부러지게 봐야 되잖아요. 네. 피곤해서 이게 한국 드라마 보듯이 자막 없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리스닝이 잘 돼? 네. 근데 답이 하나더라고요. 어떤 거? 많이 봐. 많이 보면 되나요? 뭔데요? 연습. 아, 연습. 그러니까 뭐 지름길은 없다. 그렇죠. 네. 예, 뭐든지 지름길은 없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책으로 할 수 없는 예, 그런 것이라 그냥 이게 뭘 해준대 이렇게 말하는 거면 대부분 저는 이제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면 그거는 쭉 교육계에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독이 효과적이면 애들이 아직까지 속독학원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속독학원을 볼 없어요.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있나? 저는 잘 못 봤죠. 봤던 예. 것 같아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아발론이라는 학원이 굉장히 학습량이 많았고, 네. 근데 거의 막 동네를 휩쓸다시피 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애들이 이렇게 등하원하는 차가 막 그 동네에서 막 20대씩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방법이 정말 좋았으면 계속 그 학원이 계속 예, 잘 됐겠죠. 근데 그냥 일반 학원하고 비슷하게 조금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 그렇게 막 두드러지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애들을 키우면서 봤을 때 유일하게 변치 않는 건 공교육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공교육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교육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공교육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네. 효과가 있건 없건 예, 공교육 시스템은 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기본은 공교육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를 나와서 시도하는 거. 간혹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했다 이런 육아서들도 은근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있나요? 아니면 단 본 적이 있나요? 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혁신적으로 학교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대안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홈스쿨링도 있고 뭐 특정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안 학교는 대부분 학교 생활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좀 배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 사실 일반 학교에 비하면 조금 더 개인에 맞춰주기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좀 적응을 못해서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내는 데고 가끔 굉장히 유명한 혁신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우수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 그냥 저는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공교육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공교육 말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교육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고요. 네. 시스템이 안 좋죠. 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유일하게 그 생산자가 소비자를 구박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교육부가 생산자잖아요. 네. 소비자를 괴롭히고 소비자를 비난하고 소비자 탓을 하는. 그러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맞는데 네. 공교육 체계를 벗어났을 때 그냥 공교육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교육 내용과 별개로 그 학교라는 게 갖는 기본 그 집단, 네. 일단 또래 관계, 네. 또래 관계와 뭐 학교 규칙 이런 거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되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혁신적인 건 아주 특별한 아이한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얘가 피아노 영재인데 뭐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시킬까? 뭐 이런 거. 이 정도? 신경생 아이는 영재성이 있나요? 문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죠. 네,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좀 있었는데.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네. 저는 되게 빨리 네, 영재성 따위는 없고 영재성은 뭐냐면 애가 똘똘하다가 아니라 어떤 거를 되게 집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착해서. 한 분야를. 그렇죠. 야 그만해 자 이래도 하는 애. 네. 그래서 저는 영재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저희 아이는 영재가 아니네요. 수재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예를 들면은 그거를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가르치는데 예, 그런데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다. 그리고 뭐 그런 영재성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 데는 대부분 이제 얘가 그런 재능이 있나 보기 때문에 예, 너무 또 딴 데 이렇게 눈을 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꼭 사람 관계가 되게 강하게 얽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동육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뭐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네. 공동육아가 좋은 점도 있다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뭐 저는 안 시켜봐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켜보셨나요? 저도 시키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년에 한 번 김장도 같이 해야 하고. 김장이요? 예. 애들 먹을 거?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선생님이 좀 쉬실 수 있게 부모님이 가서 이제 약간 선생님의 역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여를 엄청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힘을 많이 들여야 되네요. 네, 예, 그거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미리 알았으면 선생님이 했겠어요? 저는 뭐 애저녁에 포기를 했을 것 같고요. 저는 모든 김치를 사 먹기 때문에 저희 집 김치도 안 하는데. 그러게.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방식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는 구성원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렇죠.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거네요. 제가 이런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서로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 강의를 요청할 때도 진짜 논의를 되게 많이 했다고. 논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결정할 때도 이게 다 토의하고 결정하고 또 뭐 다수가 반대하면 딴 안을 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무슨 가서 김치하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게 되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우리가 학원 보낼 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 엄마 학원 같이 보내 이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갈등 생긴 적 없나요? 전 학원을 사실 많이 같이 안 보내봐서 너무 쉽게 키우는 거 아니야? 제가 좀 힘들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학원을 보낸 적은 없지만 그 학교에서 무슨 뭐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데 팀을 이뤄서 그렇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키면서 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뭐 커피라도 좀 제가 물량 공세라도 해야 되겠다 싶고 막 이런 그렇죠. 부수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공교육의 시스템을 벗어났을 때는 혼자서는 되게 어렵고 그 방법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이거는 애 공부를 벗어나서 엄마의 사회적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되게 강하게 신봉했다가 거기서 나올 때는 그만큼의 괴로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가 강의했을 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 엄마랑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엄마랑 모든 학원을 같이 보냈는데 우리 애가 너무 치이는 거죠. 그 아이한테. 네. 그래갖고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을 나이인데 막 울고 막 걔가 너무 미워 이렇게 해서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 모든 이렇게 같이 하는 활동을 반 이상 줄여야 된다. 또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만 너무 사람이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의 어떤 뭐 학습이든 뭐든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인간관계를 너무 끈끈하게 맺거나 뭐 돈이 얽히거나 돈은 서로 안 얽혀본 적 없죠? 네. 저는 옛날에 딸이 발레 하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엄마 친구 누가 발레를 하는데 나도 발레를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건전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한 2달쯤 지나니까 발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100만 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사실 작품을 하기 위한 옷, 발레복하고 작품비.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신뢰되는 말을 했어요. 작품비라는 게 있나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그 엄마를 그것만 알고 시켰을 텐데,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약간 나중에 그래서 그때 그만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이제 새로운 관계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공교육 시스템이라던가 기존의 관계에서 너무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너무 벗어나면은 이제 어떻게든 예를 들면 얘가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어떤 영어 방식이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면 이 아이는 학교 공부 플러스 엄청 많은 과제량이나 학습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양이 많거나 학교에서 하는 거랑 너무 방법이 다르면 일단 이제 아이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또 기존의 친구 관계에서 또 너무 벗어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어떤 집단을 벗어났는데 쭉 굴러가면 뭐 괜찮겠지만 사실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수월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또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중1 때 학교를 1년 쉬었다. 근데 그 다음 해 오면은 중1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보면 자기 동년배가 중2잖아요. 그렇죠. 형이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2학년 교실에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을 얘기하는 건 대다수가 가는 방향에서 너무 벗어나면 이렇게 뭔가 그러면 뭐 공교육을 벗어나서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 대학을 잘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되게 뛰어나거나. 근데 언제든지 돌아와서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하고 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난 사연에도 나왔던 그 책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의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제 명문대에 갔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효과가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대단히 뛰어나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주로 임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별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신경위생은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하면 자퇴시키고 대학을 보내야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교육 안에서 공부 말고 뭔가 배우지 않을까? 뭔가 일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사회성 뭐 이런 거. 이 불안이 저는 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학교를 자퇴하고 대학을 일찍 간다는 건 그냥 인생에서 한 2년 정도를 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2년 정도를 땡겨서 뭐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이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외에는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자퇴병이 유행이에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보통 고1이나 고2 때 애들이 자퇴한다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애들이 어른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감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내신이 이미 별로고 모의고사 점수도 안 좋으면 이 내신을 갖고 대학을 가느니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자. 고등학교.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완전히 점수면에서. 네. 그래갖고 자퇴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자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자퇴를 한다 그러면 2주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대요, 학교에서. 네. 그러면은 네가 2주 동안 자퇴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워. 미리 세운 다음에 2주 동안 똑같이 해봐, 그렇게. 그래서 학교에 오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 이랬는데, 내 자퇴한다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하루 계획을. 하루 계획을 학교에 갔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이제 스스로 그 시간대로 일단 공부를 해보지 않을까요? 집에서? 집에서 나 혼자, 아니면 네. 독서실? 하여튼 따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표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첫날이야. 일어났어. 네. 자, 공부를 좀 해. 1시간쯤 했어. 그 다음에 어떨까요?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뭘 먹는데, 예를 들면 엄마도 일하러 갔고, 아빠도 일하러 갔어. 네. 아무도 없어. 먹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TV라도 보면서 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 중에 팔할이 친구예요. 네. 그렇죠? 네, 되게 힘들게 남아있지 않는 게 친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친구빨로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2주 정도면, 이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다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근데 2주로 고집 부리는 애들은 4주. 2주 정도는 학교 안 가도 큰 문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야, 네가 네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너 친구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면 대부분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여러 명한테 얘기해서 네. 이 자퇴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네. 아이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검정고시 학원을 1년 내내 다니면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자기가 지금 그만두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도 이놈의 직장 때려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들 때 있죠. 네, 들 때 있죠. 예, 진짠가 보네요. 자기 그만뒀어. 한 달 뒤에 뭐 하고 있어? 한 달 뒤에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를 묘사해봐. 하루를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이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더 아이들에 집중하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 있으면 자거나 뒹굴뒹굴,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느낌, 돈을 못 번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자괴감이 들 것 같네요. 그러면 출근해서 받는 스트레스랑 그거하고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게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후자 쪽이. 출근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퇴근하면 좀 그렇죠. 사라지는데, 하늘 보람차진 않았으나 네. 끝났어, 이런 느낌이 네. 들겠죠.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길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신규 선생님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육아서를 읽고 따라 해볼까 하는 네. 그런.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육아서를 읽어보고 이 육아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선은 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 아이의 생활에 크게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육아 방식이 뭔가 이 엄마의 사회적 관계, 엄마의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길이 아니었어, 잘못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결정을 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건은 사고 나면 반품이나 환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쭉 뇌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이키려면 여기까지 왔던 시간의 3배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지 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아서에서 본 방법을 따라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